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팜 설명서의 이인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기존 농업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인 스마트팜이 혁명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인들이나 기존 농가분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팜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야, 이 스마트팜은 일반 농가들이 하기에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비싼 걸 투자해서 과연 수익성이 나오겠어? 심지어는 스마트팜을 과도하게 투자해서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괴담 수준의 이야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농가분들의 걱정,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팜에 대한 문제점, 이런 인식들은 사실은 과거 150년 전 영국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사례는 바로 붉은 깃발법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1865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에는 산업혁명 직후에 많은 재화들이 생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물류와 운송 수요가 시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까지 운영되던 말을 중심으로 한 이런 운송 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죠. 이런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당시에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마부들이 그것을 가만히 허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증기기관이 말에 비해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많으니 우리가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라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붉은 깃발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증기기관 자동차는 운행을 할 때에 말보다 느린 속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시속 6.4km 이상 갈 수 없게끔 법으로 규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운행을 할 시에는 반드시 2명의 조작 인원이 붙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붉은 깃발을 든 안내원이 최소 전방 55m 앞에서 방향을 지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증기기관 자동차를 운행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듯이 마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 산업혁명 직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운송과 물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이런 증기기관 자동차의 발전 속도를 느리게 하고 결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이런 붉은 깃발법이 결국에는 폐기되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붉은 깃발의 폐해는 굉장히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기기관 자동차 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과 독일 그리고 프랑스에 넘겨주는 그런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1865년 영국의 당시 증기기관 자동차의 상황이 지금 현재의 스마트팜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산업혁명 직후에 늘어난 물류와 운송 수요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폭발했지만 증기기관 자동차의 기술적 완성도는 떨어지고 한켠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기득권층이 그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 격렬한 저항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150년 전에 벌어졌다면 현재의 스마트팜 상황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스마트팜의 기술은 아직도 발전해야 될 기술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과제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늘어나는 세계 인구, 그리고 줄어드는 농업 인구, 그리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경작 면적, 그리고 급변하고 있는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스마트팜의 기술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1865년의 증기기관 자동차와 같이 미숙한 단계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865년도에 증기기관 자동차는 매우 거칠었던 단계였죠. 그리고 당시에 도시와 도로의 시스템은 중세와 근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점점 고도화되고 경량화되고 속도감이 빨라지게 발전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도시의 형태도 발전되어 왔죠. 그리고 도로도 좀 더 넓어지고요. 그에 따른 교통법규, 규제, 그리고 다양한 학문의 분야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이 자동차 하나로 하나의 도시 생태계가 모두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마트팜도 좀 더 고도화된 미래 농업으로의 생태계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농업 자체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의 한 축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농업 생태계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유통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농업 생태계에서는 유통의 단계가 매우 여러 단계에 걸쳐 있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스마트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존의 여러 단계의 유통 시스템은 기존 농업의 생산의 불안정성, 그리고 유통과 시장 정보에 대한 정보의 미공유, 이런 문제에서 이런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갖추어진 유통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변화된 혁신화된 유통 시스템에서 스마트팜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스마트팜 기술보다 좀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직 농장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문제라든지 자동화 문제, 이런 산재한 문제들이 해결돼서 좀 더 고도화된 미래 농업의 생태계가 구축되었을 때 좀 더 스마트팜은 그 효용성이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마트팜은 기존 농업의 생태계에서 미래 농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서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을 기존 농업 생태계에서 적용하려는 시도는 맞지 않다.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스마트팜이 기존 농업 생태계에서 벗어나서 미래 농업에 나아가는 원동력으로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에너지 전환 기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과연 그러면 우리 농업 부분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통계에 의하면 농업 부분의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에서 4% 수준이라고 합니다. 3에서 4%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에너지, 이 발전 산업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기타 산업 부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중에 3에서 4%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7개 산업 부문별로 감축량을 할당받았습니다. 그 중에 농림어업 부문도 2014년 기준으로 약 150만 톤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과연 스마트팜 분야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 중에 한 중견 기업은 철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다시 스마트팜에 공급해 줌으로써 화석연료로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 시설을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강 기업의 폐열이나 발전소에서 온배수,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 등을 활용해서 여기서 열 교환 방식으로 열을 교환한 후 스마트팜의 냉난방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열을 회수해서 열 교환 방식으로 교체했을 경우에 기름 보일러 대비 약 8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또한 80% 정도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우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온실가스 감축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팜 농산물에 있어서 생산 원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비용도 절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설비는 난방 위주였습니다. 물론 소수의 전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냉방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전기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난방만을 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을 회수해서 열 교환 방식으로 열을 공급할 경우에는 난방뿐만이 아니라 냉방까지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팜의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점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지금은 난방 수요보다도 그에 못지않게 냉방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냉방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운용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비해서 생산성은 점점 감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스마트팜의 발전을 위해서도 냉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미활용 열원을 회수해서 열교환 방식으로 스마트팜에 활용하게 된다면 난방뿐만이 아니라 냉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까지 이뤄낼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활용 열원이 있는 지역에 스마트팜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지역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미활용 열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여다보면요, 네덜란드의 아그리포트 A7 지역을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를 냉각하기 위한 대규모의 냉각수가 필요하죠. 그 냉각수는 이미 온도가 승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냉각수를 주변 농가에게 공급을 하면 열교환 방식으로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애그리포트 A7 지역에는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듯이 이제는 앞으로 에너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미활용 열원을 중심으로, 그리고 에너지 공급 시설 중심으로 이런 농업 생산 지역, 즉 스마트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스마트팜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래농업, 스마트팜의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직접 현지에 방문해서 거기에 앞서가 있는 기업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새로운 첨단 기술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직접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